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차에 오르던 한영건설 김정훈 회장에게로 한 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제발요. 여자가 다급하게 요청해 왔어요. 야! 너 거기 안 서! 뒤에서 조폭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빨리 차에 오르셔야 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 잡히면 끝이에요.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는 여자. 그 절박함에 김정훈 회장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달동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는 재개발 예정지, 이주 보상 신청 안내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붙어 있는 철거 예고문 옆으로 이미 집을 비우고 떠난 주민들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잠긴 대문, 텅 빈 화분들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죠. 비탈진 골목길은 시멘트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난간을 따라 올라가면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단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어떤 집은 지붕에 천막을 덮어 놓았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이 동네가 이제는 떠나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남긴 채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안쪽 할매백반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앞에 20살 박서영이 서 있습니다. 낡은 나무 문짝에는 며칠 전 붙은 재개발 공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4개, 낡은 김치 냉장고,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국소치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석 작은 재단 위에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은 무릎을 꿇고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 보상금으로 대학 꼭 마칠게요. 할머니가 그렇게 바라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돌아가신 할머니는 평생 이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며 서영을 키워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시던 할머니. 겨울에는 손이 터서 밴드를 감고도 일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서영아, 너는 공부 잘해서 대학 가야 한다. 할미는 배우지 못해서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대학에 가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전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다 말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아, 내 외삼촌 조심해라. 요새 돈 냄새 맡고 자꾸 기웃거린다던데. 재개발 보상금 나온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더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외삼촌이 설마 그러겠냐고, 가족인데 그러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이 쿵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확 들이쳤습니다. 40대 중반의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박강철, 서영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구겨진 옷차림이 흉측해 보였습니다. 서영아, 여기 있었구나. 박강철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명의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도장만 딱 찍으면 끝이야.
간단하잖아. 내 외삼촌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외삼촌, 저 아직 학교 다녀야 해요. 할머니가 그 돈으로 제가 대학 마치고 취직할 때까지 쓰라고.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박강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억지로 웃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학교? 네가 무슨 대학생이야. 달동네 백반집 딸려니 공부는 무슨.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영은 움찔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강철이 서영의 통장을 달라며 가게까지 찾아왔었습니다. 할머니 장례비가 필요하다며 통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서영이 필사적으로 거부했었죠. 그때 박강철은 가게 안에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웃들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야 가버렸었습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마라. 가족인데 나눠 써야지. 응? 박강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 꼭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절대 도장 찍지 말라고. 이건 내 인생이 달린 거라고. 서영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순간 박강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야.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좀 도와줘. 응,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박강철은 비웃듯이 서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도 이제 철들어야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영정에 한 번 더 절을 올리고 엄마의 유품이라는 낡은 목걸이가 든 작은 주머니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입구 쪽을 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폭이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진짜 저런 사람들까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폭 한 명이 서영을 발견하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야. 서영은 전화도 연결하지 못한 채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깊숙이. 저기 간다. 잡아. 고함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었습니다. 눈송이들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박강철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도망가면 끝까지 잡아와. 어디 숨든지 찾아내. 검은 옷을 입은 조폭들이 골목 양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포위망이었습니다. 서영은 좁은 골목을 헤매며 달렸습니다. 눈 쌓인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만 발이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발목도 삐끗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눈 위에 빨간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유흥업소에 넘기면 돈 된다는데 얼굴 괜찮잖아. 뒤따라오던 조폭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던진 말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서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주머니, 도와주세요. 제발요. 서영은 골목 안쪽 집들의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분명 불이 켜진 집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커튼 틈으로 내다보다가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TV 소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냉담한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친 숨소리, 욕설, 비웃음. 바로 그때 골목 끝 큰 길 쪽에서 하얀 벤치에 빨간 브레이크 등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서영은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친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차 뒷문이 닫히려는 순간 서영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눈물과 눈발이 뒤섞인 얼굴로 절규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 목소리는 폭설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얀 벤치에 막 오르려던 사내가 갑작스러운 외침에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 회색빛 정장 차림의 김정훈이었습니다. 경호원이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지만 정훈의 시선은 온통 뒷문을 붙잡고 있는 여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던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폭설 속에서 서영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물과 눈발로 범벅이 된 얼굴, 공포로 일그러진 표정, 떨리는 입술, 겁에 질린 눈동자. 정우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이럴 수가. 혜진이 전 눈 내리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생이던 정훈에게 매달리며 울던 여자 박혜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자였지만 정훈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눈 내리는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혜진은 정훈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날 믿어주세요. 제발요. 전 당신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훈은 그때 혜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반대, 아버지의 위협, 동생 창훈의 방해. 모든 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20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찾아보려 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이후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중매를 권해도 거절했습니다. 혜진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그 혜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 윤곽,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마치 20년 전의 혜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훈의 생각을 깨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었습니다. 눈발 속에서도 그들의 험악한 인상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검은 점퍼에 문신이 비치는 목, 살기등등한 눈빛. 야, 거기 차에서 내려.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선두에 선 사내가 거칠게 욕을 퍼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훈 옆에 서 있던 40대 경호원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구였지만 조폭 3명을 상대하기엔 무리였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빨리 차에 오르셔야 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정훈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손이 차문을 붙잡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피가 배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긁힌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옷은 눈에 젖어 축축했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이성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충동이었습니다. 정훈은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쫓기고 있습니까?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잡히면 끝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사람의 처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의 만류를 손으로 제지하고 서영의 팔을 잡아 차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타세요. 빨리. 서영이 차 안으로 몸을 던지듯 올라탔습니다. 정훈도 재빨리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기사에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문 잠그고 바로 출발하세요. 회장님, 하지만 저 사람들이 60대 초반의 기사 박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폭 한 명이 차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보닛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벤츠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리며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눈 위에 넘어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새끼들아, 어디 도망가. 뒤에 남은 조폭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차량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야, 이거 회장 차야. 번호판 찍었어. 잭팟이다, 잭팟. 이거 뜯어내면 큰돈 된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벤츠는 폭설을 가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100m에 비친 조폭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영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차 시트에 몸을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에 젖어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뒤섞인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좌석의 기사 박 씨가 백미러로 정훈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정훈의 시선이 천천히 서영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보였습니다. 발목도 삐었는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부푼 발목이 정강이까지 이어졌습니다. 정훈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순백색 실크 손수건이었습니다. 서영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일단 지혈하세요.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하얀 손수건에 빨간 피가 묻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 사람을 태웠을까? 혜진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이건 단순히 닮은 것 이상이야. 뭔가 더 있어. 이 느낌은 뭐지? 정우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경호원에게 맡기고 떠났을 것입니다. 회장이라는 지위는 늘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함부로 남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 조폭들에게 맡겨둘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정훈을 움직였습니다. 핏줄 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 본능적인 보호 욕구. 차는 폭설 속을 묵묵히 달렸습니다. 앞 유리창에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쌓인 눈을 쓸어냈습니다. 도로는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눈에 반사돼 더욱 하얗게 빛났습니다. 서영은 손수건으로 무릎을 감싸 쥔 채 여전히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 시트가 젖어갔지만 정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정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진정하세요. 저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볼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정훈은 다시 한번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피해줄까 걱정하는 그런 눈빛.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의 눈빛. 정훈의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자신이 입고 있던 캐시미어 코트를 벗었습니다. 정훈은 주저없이 그것을 서영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피가 계속 나고 있네요. 이걸로 일단 감싸세요. 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따뜻한 코트가 닿자 서영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추위에 얼었던 몸이 온기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부드러운 코트 천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렇게 비싼 옷을 피 묻으면 어떡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고급 옷감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에서나 보던 것들이었죠. 괜찮습니다. 옷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정훈의 말에 서영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도망치던 그 공포의 시간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서영의 젖은 옷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왜 쫓아온 겁니까? 그 질문에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에요. 제 외삼촌이. 외삼촌이요? 정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돈 때문이에요. 재개발 보상금. 할머니 명의로 나오는데 그걸 노리고. 서영은 코트로 얼굴을 가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둘러 물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천천히 말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앞 좌석의 기사박 씨가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다정하게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자리 조수석에 탄 경호원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요. 할머니가 평생 사시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어요. 보상금이 몇억 원 나온대요. 몇 억이요? 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서류에 3억이 넘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돈이 제 앞으로 넘어왔대요. 외삼촌이 그걸 알고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작은 백반집을 하셨어요. 할매 백반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죠. 5,000원에 국이랑 반찬 여러 가지 주셨거든요. 서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산후조리도 못하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요. 할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죠. 정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20살, 20년 전, 혜진이 사라진 게. 서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을 끓이셨어요. 겨울에는 손이 터서 밴드를 감고도 일하셨어요. 저한테는 공부만 하라고 하셨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삼촌은 어릴 때부터 가끔 찾아왔어요.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할머니가 조금씩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 돈까지 빼앗아 갔어요. 당신 돈을요? 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편의점에서요. 서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주말에만 일했어요. 근데 월급날이 되면 외삼촌이 꼭 나타났어요. 조카가 삼촌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통장을 빼앗아 갔어요. 할머니가 말리시면 고함을 지르고.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그것도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낸 건지. 통장에 모아둔 돈이 어느 날 텅 비어 있었어요. 학원비 내려고 모은 50만 원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은행 가서 통장을 아예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가게로 찾아와서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어요. 이웃분들이 경찰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가버렸죠.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사박 씨도 경호원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장학금도 받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서영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장례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좀 드렸어요. 200만 원. 그게 제가 모은 전부였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재개발 보상금 서류를 가져왔어요. 보상금 서류요? 네. 명의를 외삼촌 앞으로 넘기라고. 도장만 찍으면 반반 나눠 갖는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삼촌이 도장 찍으라고 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찍으면 안 된다고요. 정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오늘은 저런 사람들까지 데려온 거예요. 조폭들을요.
집에 찾아와서는 도장 안 찍으면 납치해 가겠다고. 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망치는데 한 명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유흥업소에 넘기면 돈 된다고. 그 말 듣고 너무 무서워서 정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조카를 그런 식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착취하고 급기야 인신매매까지 하려 한다니. 정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성급한 질문 같았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에게 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서영은 정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훈은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혜진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이 아이의 나이가 20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 혜진이라면, 혹시,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정훈은 결심한 듯 앞좌석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병원 말고 집으로 가죠. 네. 하지만 회장님, 저분이 많이 다치셨는데요.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네. 집으로 갑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옆자리 경호원이 조용히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호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집으로 간다. 의료진 대기시켜. 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로.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동생에게는 절대로. 마지막 문장에 힘을 주어 타이핑했습니다. 김창훈. 동생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안 됐습니다. 차는 방향을 바꿔 서울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코트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네온사인의 불빛이 눈송이에 반사되어 형형색색으로 빛났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며 차창 밖으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는 강 위로 눈이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코트를 꽉 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떨림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그녀의 젖은 옷을 말려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불안까지는 녹일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시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왜 자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신 걸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기요. 서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차 번호판까지 찍었잖아요. 혹시 나중에 찾아오면 어떡하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우는 서영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방금까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자신의 안전보다 남의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도 안 됩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서영은 그 말에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우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학 캠퍼스, 눈 내리던 겨울날. 혜진이 정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저 때문에 당신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만 무사하면 돼요. 그때도 혜진은 이랬습니다. 정훈의 집안에서 둘의 관계를 반대하며 혜진을 협박했을 때 혜진은 정훈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훈이 가족과 틀어질까봐, 정훈의 미래가 망가질까봐 더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만. 그 말이 혜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혜진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단 한 장의 편지만 남기고, 미안해요. 당신을 지킬 수 없어서, 당신의 앞길을 막을 수 없어요. 행복하세요. 정우는 미친 듯이 혜진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다 보니 혜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한 동생 창훈이 혜진을 협박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혜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우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얼굴뿐만 아니었습니다. 말투, 시선 처리, 손을 꼭 쥐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혜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정훈의 시선이 서영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피가 묻은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오랜 시간 힘든 일을 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겨울 추위로 인한 터진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영은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이를 묻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20살이요. 올해 20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훈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20살, 20년. 혜진이 사라진 게 정확히 20년 전.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 혜진이 임신한 상태로 사라졌다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시죠? 네. 1학년이에요. 경영학과요. 서영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어떻습니까? 장학금 받고 있어요. 성적은 괜찮은 편이에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바라셨던 공부, 스스로도 열심히 해온 것이었으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도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다녔습니다. 정훈과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새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 경비가 삼엄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런 동네는 TV에서만 봤는데. 앞 좌석에서 경호원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장과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경호원이 정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호팀장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을 회장님 댁으로 모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기사 박 씨도 백미러를 통해 정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모셔드리고 치료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괜찮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경호원과 기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차는 한 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50층이 넘어 보이는 초고층 타워였습니다. 1층 로비부터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경비원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차를 보고 재빨리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훈이 먼저 내려 서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해서 내리세요.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정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친 발목에 체중이 실리자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정훈이 재빨리 서영의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서두를 것 없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소파들. 서영은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정훈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집입니다. 정훈의 짧은 대답에 서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집이라고? 이런 곳이 집이라고?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50층, 그리고 최상층. 문이 열리자 바로 현관이 나왔습니다. 층 전체가 한 집이었습니다. 정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은 그 안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드넓은 거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 눈 내리는 서울의 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서영은 얼어붙은 듯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 같았습니다. 정훈은 서영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치료받고 쉬세요. 안전한 곳입니다. 그 말에 서영은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영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영은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거실은 그녀가 살던 달동네 집 10채를 합친 것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천장은 높고 웅장했으며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면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한강의 다리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눈발이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TV에서만 봤어요. 서영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라마에서 재벌들이 사는 집으로 나오던 곳들, 예능 프로그램에서 억소리 나는 집이라며 소개하던 곳들.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정우는 신발장에서 깨끗한 실내화를 꺼냈습니다. 여성용 슬리퍼였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손님용으로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신으세요. 편한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정훈이 직접 무릎을 굽혀 서영 앞에 슬리퍼를 놓았습니다. 서영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정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영은 얼굴이 빨개지며 조심스럽게 젖은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양말도 눈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새 슬리퍼를 신는 순간 발바닥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촉감에 서영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우는 서영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흰색 가죽 소파였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앉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앉으세요. 편히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옷이 젖어서 소파가 더러워질 것 같은데요. 서영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 진흙과 눈으로 범벅이 된 청바지가 이 고급스러운 소파를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소파는 닦으면 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서영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정우는 복도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영은 혼자 남겨져 두리번거렸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거대한 TV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꽃병에 신선한 백합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 맞나. 마치 호텔 같아. 잠시 후 정훈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깨끗한 수건, 그리고 구급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앉아 계세요. 정우는 대야를 서영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영의 다친 발을 살펴봤습니다. 발목이 많이 부어 있었고 무릎에는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시겠어요. 일단 씻어내야겠습니다. 정훈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서영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바로 그때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비서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내일 오전 9시에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검토는 하셨는지요? 40대 여성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넘게 정훈을 보좌해온 베테랑 비서였습니다. 아, 그게. 정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 자료를 검토하려고 했지만 이런 일이 생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다음 주로 미루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이미 임원들이 다 일정을 잡아놓으셨는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루시죠. 정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내일 아침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은 전부 비워두세요. 오후에만 연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다시 서영의 상처를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저 때문에 중요한 일정을 미루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회의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말하며 상처에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서영이 아파서 몸을 움찔하자 정훈이 조심스럽게 입으로 후후 불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그 순간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십니까? 많이 아픕니까? 아니에요. 아파서가 아니라. 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남자 어른은 다 무서운 줄 알았어요. 외삼촌도 그렇고 그 조폭들도 그렇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돈 빼앗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신 분도 계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정우는 서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으면 남자 어른을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정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딸이 없으세요? 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서영의 순진한 질문에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죠.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밴드를 붙이고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정우는 일어서서 안쪽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주방에는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늘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정부가 만들어둔 음식을 먹었으니까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우는 직접 주전자에 물을 받아 불을 켰습니다. 찬장에서 꿀차 티백을 꺼내 컵에 담았습니다. 물이 끓자 뜨거운 물을 부어 차를 우려냈습니다. 거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따뜻한 꿀차와 함께 간단한 샌드위치를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것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담아냈습니다. 많이 놀라고 지치셨을 텐데 이것 좀 드세요. 따뜻한 게 좋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한 꿀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시면 샌드위치도 드세요. 저녁 못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서영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치즈, 햄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배가 고팠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었습니다. 정우는 서영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경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팀장, 나입니다. 오늘 밤 경비를 강화하세요.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2층 복도까지 전부 경비를 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이 차 번호를 알고 있으니 혹시 접근하면 즉시 신고하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세요. 게스트룸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천천히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죠. 정우는 서영을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침실은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는 새하얀 침구가 깔려 있었고 화장대와 옷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욕실은 저쪽입니다. 깨끗한 수건과 옷가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씻고 편히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온 정우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눈 내리는 날 정훈과 혜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훈은 사진 속 혜진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서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우연일까? 아니면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거세게 내리던 눈은 그쳤고 서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눈 덮인 도시가 햇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서영은 부드러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고 침구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나 싶었지만 몸 곳곳이 쑤시는 통증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가 그분 집이구나. 서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씻고 입은 깨끗한 잠옷이 몸에 감겼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였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페트병에 담긴 물과 간단한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진통제를 드세요.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약을 먹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친 발목이 아직 욱신거렸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눈 덮인 빌딩들, 하얗게 변한 거리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미니어처 세상 같았습니다. 서영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준비된 새 칫솔로 양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여성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택이 달린 새 옷들이었습니다. 서영의 사이즈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니트와 청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다니. 서영은 깊은 감사를 느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거실로 나오니 정훈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이렇게 편한 침대는 처음이었어요. 서영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같이 드시죠. 식탁에는 따뜻한 죽과 반찬, 그리고 과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훈이 직접 준비한 것은 아니고 이른 아침 가정부가 와서 만들어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식탁에 앉아 죽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속을 감쌌습니다. 전복죽이었습니다. 고급 재료로 정성스럽게 끓인 죽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편히 드세요. 몸조리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는 서영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계속 서영에게 머물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보답은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안전한 게 중요합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오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학교는 가셔야 하나요?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폐만 끼칠 순 없잖아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위험합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여기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훈의 단호한 말에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챙긴 가방이었습니다. 지갑, 학생증,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 서영은 조심스럽게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주머니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머니를 풀자 안에서 목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빛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는 낡았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저를 낳고 돌아가시면서 제 손에 꼭 쥐어주셨대요. 이걸 서영이한테 꼭 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제 엄마가 남긴 유일한 거예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정확히 모르지만 이 목걸이만은 평생 간직하려고요. 정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학생이던 정훈이 혜진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당시 혜진에게 스스로 번 돈으로 선물을 해주고 싶어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을 모아 액세서리 가게에서 골랐던 목걸이. 비싸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 고른 선물이었습니다. 정훈의 머릿속에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는 캠퍼스, 벤치에 함께 앉아있던 두 사람. 정훈이 작은 상자를 꺼내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혜진아, 이거. 상자를 열어본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싼 거. 비싼 거 아니야. 그냥 선물이야. 정훈이 목걸이를 꺼내 직접 혜진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내가 항상 옆에 있는 거야. 약속할게. 평생 너를 지킬게.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평생 간직할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후 혜진은 사라졌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정훈은 그 편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미안해요.
당신을 지킬 수 없어서 당신의 앞길을 막을 수 없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어주세요. 정우는 미친 듯이 혜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동생 김창훈이 혜진을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가난한 집딸이 재벌 집안의 장남과 사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창훈이 혜진을 찾아가 위협했던 것입니다. 사실 창훈은 혜진과 헤어지면 정훈이 흔들릴 것을 알고 앞장선 것도 있었어요. 너 때문에 형이 망가지고 있어. 집안이 망가지고 있어.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내 할머니 가게를 없애버릴 거야. 형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게 형을 위한 거야. 혜진은 정훈을 지키기 위해 사라졌던 것입니다. 정훈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는 그 목걸이를 손에 쥔 서영이 있었습니다. 혹시 목걸이 좀 봐도 될까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혜진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같은 거였습니다.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떨려 목걸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목걸이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정훈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 아이를 낳았구나. 내 아이를, 우리 아이를.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정훈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걸이를 서영에게 다시 건네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쁜 목걸이네요. 제 보물이에요. 서영은 목걸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서재에 다녀올 일이 있어요. 편히 계세요. 네, 그러세요. 정훈은 서둘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장 뒤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혜진의 사진. 사진 속 혜진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정훈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혜진,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그렇게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훈은 오랜 시간 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뢰하는 의사였습니다. 김 원장님, 접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요? 무슨? 자세한 건 만나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절대 비밀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정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정말 내 딸이라면 평생 지킬 거야. 정훈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정훈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심스럽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있으려 했지만 정훈의 권유로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외삼촌과 조폭들이 여전히 서영을 찾고 있을 거라는 정훈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는 정훈과 서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한식이었습니다. 서영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정훈이 특별히 주문한 메뉴였습니다. 불편한 건 없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너무 오래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도 됩니다. 밖이 안전해질 때까지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영은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너를 곁에 두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확실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우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 원장에게서 받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샘플 접수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비밀 보장됩니다. 정우는 며칠 전 병원에 다녀왔었습니다. 김 원장은 정훈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혈액 샘플을 제공했고 서영이 사용한 칫솔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3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 정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정말 서영이 자신의 딸이라면 20년 동안 몰랐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이제라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창훈, 정훈의 동생이자 한영건설 부회장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창훈은 형과는 달리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30대 후반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립 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낸 거 있어? 창훈이 와인잔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사립 탐정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3일 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시는데 차에 누군가를 태우신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젊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20대 초반, 작은 체구의 긴 머리. 창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해? 네. 그리고 건물 경비 기록을 확인해 보니 회장님 댁에 며칠째 다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음식 배달량이 2배로 늘었고 여성 옷까지도 배달되었습니다. 창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형님이 여자를 20년 동안 독신으로 살던 형님이 하하, 이거 재미있는데. 사립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론에 흘려. 네. 형님이 젊은 여자랑 수상하게 지낸다는 거. 적당히 포장해서 기사 나가게 해. 하지만 내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어? 알겠습니다. 창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마셨습니다. 형이 회장 자리를 지킨 지 10년. 이제 그 자리가 흔들릴 때가 됐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일찍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한영건설 김정훈 회장, 20대 여성과 동거 의혹. 기사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목격자 증언, 건물 출입 기록, 배달 내역 등이 관계자 말이라는 이름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오전 9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정훈 회장이 올랐습니다. 2위는 한영건설, 3위는 20대 여성 동거였습니다. 한영건설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진짜래요? 회장님이 20년 동안 독신이셨는데 갑자기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겠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서영은 휴대폰으로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기사 제목을 본 순간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해 읽어 내려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보니 더욱 끔찍했습니다. 돈 보고 붙은 거 아님? 나이 차이 봐. 완전 아버지 뻘인데. 재벌들 다 이런 거 아니냐? 여자가 뭘 노리고 접근한 거지. 서영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드렸구나. 어떡하지? 같은 시각 한영건설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정훈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의 맞은편에는 김창훈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가면 회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벌써 오전장에서 주가가 3%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훈은 침묵했습니다.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김창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관계입니다. 정말 그런 여성이 회장님 댁에 머물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의 여성분인 겁니까? 정훈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창훈의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그건 개인사입니다.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정훈의 대답은 약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개인사라고요? 회장님의 개인사가 회사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과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창훈이 비수를 꽂았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정훈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동생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회장 자리를 노린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명은 시간을 주시죠.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원들의 불만 섞인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정훈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영 씨. 정훈이 다가가자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기사 봤어요.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저으며 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영 씨가 안전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저 때문에 회장님이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은 서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정훈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서영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도
동생조차도 자신의 딸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정훈과 서영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정훈의 말에도 불구하고 서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도 서영은 기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여자 꽃뱀 아니야? 금수저 만나려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 아님? 한영건설 주주인데 실망이다. 젊은 회장의 미혼인데 뭐가 문제야? 간간히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난이었습니다. 서영은 댓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온갖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서영은 핸드폰을 내려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에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분만 힘들어지셨어. 회사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내가 떠나야 해. 바로 그때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강철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박서영. 너 어디 있어? 박강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어눌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너 그 회장 집에 있지? 다 알아냈어. 그 벤츠 차량 번호로 추적했거든. 한영건설 회장이더라. 야, 너 대박이다. 재벌 회장이랑 붙었어?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삼촌.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뉴스 봤어. 인터넷에 다 나왔던데 20대 여성이랑 동거 중이라며. 그게 너잖아. 박강철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재벌 회장 꼬셨으면 이제 돈 많겠네. 그럼 나한테도 좀 나눠줘야지. 가족인데. 외삼촌, 제발. 그런 관계 아니에요. 닥쳐. 내가 뭔 짓을 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내 몫만 받으면 돼. 박강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잘 들어. 하루 줄게. 내일까지 재개발 보상금명에 이전 도장 찍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김정훈 회장이 너를 납치했다고.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야. 20살 여자를 강제로 집에 가뒀다고. 그건 내가 선택해.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낼 거냐, 아니면 그 회장이랑 같이 망할 거냐. 둘 중 하나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경찰 신고, 언론 제보. 박강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훈은 완전히 끝장날 것입니다. 납치범으로 몰릴 것입니다. 회사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해. 그게 답이야. 서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얼굴, 빨갛게 부은 눈.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짐이 될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할머니, 제가 못나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서. 한참을 울던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정훈을 위해서. 이분이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함,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께
저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회장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분이세요. 하지만 저 때문에 회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기사도 나고 회사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 회장님만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사라질게요. 외삼촌한테 연락해서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박서영 올림.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서영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지갑, 학생증, 그리고 엄마의 유품인 목걸이. 서영은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외삼촌이 이 번호로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훈도 이 번호로 자신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연락을 끊어야 했습니다. 서영은 화장실로 가서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카드를 빼내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리니 카드가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찾을 수 없어. 서영은 펜트하우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넓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의 야경, 따뜻했던 식탁, 편안했던 침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정말. 서영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정우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안 됐습니다. CCTV가 있고 경비원이 볼 것입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서영은 비상계단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계단은 어두웠습니다. 50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서영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친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층쯤 내려왔을 때 서영은 계단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회장님,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떠나서.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0층, 40층.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습니다. 비상구로 나가니 건물 뒤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걸었습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서울역이요. 서울역? 이 새벽에?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멀리 가야겠어. 외삼촌도 찾을 수 없고 회장님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부산? 아니면 제주도? 어디든. 멀리. 택시는 새벽에 서울을 달렸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정우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혜진이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병원 가기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정우는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깨우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고 만약 서영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영 씨, 일어났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영 씨,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영 씨, 정우는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까지 뛰어다니며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 저를 구해주시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정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정훈은 편지를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떠난 거야? 내가 지키겠다고 했잖아.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원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병원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직접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자 관계입니다. 확률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서영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었어. 20년 동안 찾던 혜진이 남긴 아이. 자신의 핏줄. 딸.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아빠가 미안해. 20년 동안 몰랐어. 내가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정훈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영건설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정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훈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경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팀장, 서영 씨가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네. 서영 씨가 어디 가셨습니까? 방에 없어요. CCTV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요. 몇 분 후 경호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후는요? 근처 CCTV 추적 중입니다. 잠시만. 네, 확인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 방면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서울역.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쓰레기통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서영 씨가 버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버렸다는 것은 추적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서울역으로. 알겠습니다. 정우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늦으면 안 돼. 절대 놓칠 수 없어.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정우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기사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서울역으로 가시는 겁니까? 네, 빨리요.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지만 신호등이 계속 걸렸습니다. 정우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 10분. 서울역 새벽 첫 차들이 출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기사는 교통신호를 지키면서도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훈에게는 모든 것이 느리게만 느껴졌습니다. 정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떠나지 마. 제발. 차는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울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 거의 다 왔습니다. 역 앞에 세우지 말고 직접 들어가세요. 네. 차가 서울역 광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출장 가는 직장인들, 고향 가는 사람들, 여행객들. 정우는 차가 완전히 서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서영아. 정우는 역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넓은 대합실, 수많은 사람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산행 KTX 1103호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5번 승강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5번 승강장으로 달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갔습니다.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기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눈이 승강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기차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맨 고개를 숙인 여자. 서영아. 정훈의 외침이 승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은 기차에 오르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금 들린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영아. 정훈이 다시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서영은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 정훈은 서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가야 해요. 회장님을 위해서. 아니야. 넌 가면 안 돼. 정우는 서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친자 관계 99.99%. 넌 내 딸이야. 박혜진의 딸이야. 내 딸이야.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혜진이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박혜진.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엄마야. 그리고 난 내 아빠야. 정우는 서영을 꽉 껴안았습니다. 서영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원치 않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서영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정훈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태어난 걸 몰랐어. 알았으면 절대 혼자 두지 않았어. 내 엄마가, 혜진이가 날 지키려고 혼자 떠났어. 임신한 줄도 모르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미안해. 정우는 서영을 안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방송이 울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정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 그리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 서영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 내 딸. 우리 서영이. 정우는 서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한영건설 회장이, 딸을 찾은 아버지가 승강장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 기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안 떠나도 돼. 아빠가 지킬게. 평생 지킬게. 다신 혼자 두지 않을게. 네. 아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승강장을 비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부녀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서영을 찾은 정우는 그날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원장이 직접 나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조용한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서영 씨는 김정훈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수치들과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서영은 정훈의 딸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검사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검을 의뢰하시죠. 법적 절차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영은 정훈의 친딸이었습니다. 정훈은 신뢰하는 변호사를 불러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노련한 변호사 이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회장님, 먼저 친생자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적 정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서두르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확하니 문제 없을 겁니다.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서영이 정훈의 친생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호적 정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영의 호적에 새로운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부 김정훈. 이제 서영은 법적으로도 김정훈의 딸이었습니다. 이름도 김서영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원하면 성을 안 바꿔도 돼.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아빠. 저 김서영이 좋아요. 아빠 성을 가지고 싶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부러워했던 것,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 것,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영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정훈과 김창훈이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제게 딸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창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떠돌던 기사, 사실입니다. 20대 여성이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정우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여성은 제 친딸입니다. 법원의 친생자 확인 판결도 받았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김창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조작입니까? 갑자기 딸이 어디서 나옵니까? 조작이 아닙니다. 20년 전 박혜진이라는 여성과 사귀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줄 모르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딸 김서영입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창훈 이사도 기억하겠죠. 20년 전 혜진을 협박해서 쫓아낸 일. 김창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혜진에게 보낸 협박 문자, 통화 기록, 그리고 당신이 고용한 사람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정훈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창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부터 김서영은 한영그룹의 공식 상속자로 등록됩니다. 이사회에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원 판결이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창훈 이사께서는 과거 협박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사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회장님, 아니 형님. 김창훈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사회는 김창훈의 이사직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며칠 후 한영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훈과 서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정훈이 손을 잡아주자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할게. 넌 뒤에서 응원만 해주면 돼. 정훈이 속삭였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사에 대한 해명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발표의 자리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사실입니다. 20대 여성이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정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고 법원의 판결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박혜진이라는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고 산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딸 서영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서영이를 만났습니다. 위험에 처한 그녀를 구했고 제 집에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녀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훈은 기다리고 있는 서영 쪽으로 잠시 시선을 두었습니다.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 줄, 또 제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습니다. 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동생 김창훈은 20년 전 혜진을 협박해 저와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 딸을 위협하고 착취하려 했던 외삼촌 박강철도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특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딸을 찾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평생 가장 기쁜 일입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따님은 이 자리에 함께 안 오셨습니까? 언론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년 만에 부녀 상봉, 감동의 재회, 한영그룹 회장이 미혼이던 이유, 첫사랑 때문, 김정은 회장의 순애보적 행보, 잃어버린 딸 찾아, 재벌 권력 싸움에 희생된 순수한 사랑. 댓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다. 회장님 진짜 멋있으시다. 그래서 20년 동안 혼자 사셨네. 딸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김창훈은 정말 나쁜 놈이네. 여론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강철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미수, 협박, 공갈 혐의였습니다. 조폭들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정훈이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창훈은 이사직에서 물러났을 뿐 아니라 과거 횡령 혐의까지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서영은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영그룹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학기 시작과 동시에 김서영이 된 것을 안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서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빠, 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제 힘으로 취직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아빠는 내 뒤에서 지켜볼게. 정훈은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정훈과 서영은 함께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달동네 뒷산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정훈은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서영은 할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훈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이름 있는 딸이 됐어요. 아빠도 찾았어요. 걱정 마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영이 아빠입니다.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서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정훈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처럼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또 눈이 오네. 서영이 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지. 정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날 아빠를 만났어요. 서영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의 유품. 이제 그것은 엄마와 아빠를 이어주는 고리였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빠랑 제가 이렇게 만난 거. 그럼 혜진이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딸 이렇게 잘 자란 거. 정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죠? 그래. 우리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함께 가는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혜진이 남긴 딸 서영이, 그리고 아버지 정훈.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지켜줄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눈 내리는 밤, 펜트하우스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리고 함께 걸어갈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